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1일 수요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오늘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m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새벽부터 시작해 특히 출근길에 매우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제설 작업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면담 이후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특위는 오늘 참사 현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부실 대응 의혹으로 입건한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후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앞으로 태평양 등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공군 핵심 전력을 출격시켜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위원장이 현행 헌법 전문에도 담긴 4.19 혁명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가파른 금리 상승과 부동산 시장 경색으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사고 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8천억 원에 달해서 연간 1조 원을 넘어설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의 불법과 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 현장이 건설 노조 탓에 무법지대가 됐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 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 가스 가격이 급등했는데 유럽연합이 가격 상한제를 합의한 직후 사고가 일어나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오늘은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내릴 거로 보여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출근길 눈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 등 수도권과 충청 곳곳에 약하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근길 눈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 만큼 오늘 나오실 때는 되도록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과 충남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보돼 대설 예비특보도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저녁까지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많은 곳은 15cm 이상, 경기 북동부와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으로도 1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큰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0.2도, 대전 영하 0.8도, 대구는 영하 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4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는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특히 금요일에는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처럼 눈은 아침에 집중돼 출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대응 1단계를 가동하고 관계기관의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박석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정부는 대설 피해 대응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어제 저녁 예보보다는 눈이 시작되는 시각이 다소 늦춰졌습니다. 지금은 눈발이 날리는 정도인데 잠시 뒤인 새벽 6시를 전후해서는 본격적으로 눈이 내릴 거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강원과 충북, 경북 일부 지역에는
현재 대설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눈은 아침에 집중될 예정인데 그래서 출근길이 비상입니다. 정부는 어젯밤 11시부터 대설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관계부처에 사전 대비를 지시했는데요. 한 총리는 긴급 지시문을 통해 관계부처에서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위험 지역의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대중교통을 관리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퇴근 시각 도로 결빙에 대비해 후속 제설을 강화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시와 경기도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10시에 제설 2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8천여 명과 제설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했습니다. 교통 혼잡이 빚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경찰에 협조를 요청했고 폭설 시 116곳에 교통경찰관을 배치해 교통 통제도 할 예정입니다. 서울시는 대설특보가 내려지면 지하철과 시내버스 등 모든 노선의 집중 배차 시간을 30분 연장합니다. 경기도도 고갯길과 터널 앞 도로 같은 상습 결빙 구간 460여 곳에 제설제를 미리 살포하고 있습니다. 영하권의 기온 속에 출근길 많은 눈이 내리면서 빙판길로 인한 혼잡과 불편이 우려되는데요. 가능하면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길에 나서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박서경입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충남 홍성군 광천읍 담산리를 달리던 이동주유차가 도로 옆 도랑에 빠져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50대 남성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이동주유차에서 등유 40리터가량이 흘러나와 군청이 방제 작업을 벌였습니다. 경찰은 유조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회에서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면서 눈물 어린 호소를 했는데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특위에 복귀해 내일 현장 조사부터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위원들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만났습니다. 제발 도와달라는 간절한 호소와 애원, 제발 국정조사에 복귀해달라는 눈물 가득한 부탁과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대표님,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원내 복귀하시고 우리 지아님뿐만 아니라 이태원에서 너무 아깝게 가신 분들, 우리는 아이의 마지막을 누구도 알지 못해요. 제발 조사해서 우리 아이들 마지막만이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유가족들은 여권 일부에서 유족 협의회를 정치적 집단으로 매도하거나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고 있다면서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2차 가해는 어떻게 국민의힘 간판을 가지신 분들은 전부 다 왜 입들이 그렇게 더럽습니까? 유족들은 녹사평역에 마련된 임시분향소 지원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유족 면담이 끝난 직후 주호영 원내대표는 충분한 지원을 약속했고 유가족 아픔을 함께 이해해달라는 말씀이 많으셨고 또 녹사평에 있는 분향소 너무 춥다고 좀 따뜻하고 괜찮은 곳으로 장만해달라는 말씀이 있으셨고 여당 특위위원들도 불참 선언 9일 만에 국조특위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참사의 진상과 책임 규명,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라는 국민의힘이 참여한 가운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가까스로 갈등을 봉합한 모양새지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하며 국정조사 기한은 이제 겨우 2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태원 시민 분향소 자리에 집회 신고를 하고 바로 옆에서 맞불 집회를 해온 보수단체가 유가족을 고소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신자유연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장 이종철 씨를 영산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이 씨가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김상진 신자유연대 회장이 유가족에게 막말을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닥터카 탑승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결국 국정조사 특위위원 자리를 내려놨습니다. 국민의힘은 맹공을 퍼부었는데 한 시민단체가 신 의원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해 본격적인 경찰 수사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닥터카 논란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위원회에서 물러났습니다. 신 의원은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져선 안 된다고 밝혔는데 당내에서도 여당이 국조특위를 정쟁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정치가 비정해도 너무 비정하고 국조 특위를 이렇게 정쟁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신 의원뿐 아니라 치과의사인 배우자도 함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사실이 드러나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신 의원은 재난 상황에서 입안 출혈이나 외상에 치과적 도움이 필요하다 판단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의사로서 당연히 본능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현장에 가야 된다는 생각을 판단하에 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신 의원은 현장에서 얼마 머무르지 않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관용차를 타고 떠난 것으로 확인돼 과잉 의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 대신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신 의원이 정치적 그림을 따기 위해 재난을 무대 소품으로 활용한 게 아니냐며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본인의 정치 쇼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디메트를 사적으로 이용한 사상 최악의 갑질이 당 차원의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의료법이나 언어 규정 위반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실제 직권남용과 공무집행방해, 응급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조사 본조사를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터진 갑질 논란에 민주당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경우 정치권에 미칠 파장도 작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이태원 참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의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간 것과 관련해서 적절성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신 의원의 닥터카 탑승과 관련한 조치를 묻는 언론 질의에 명지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 운영의 적절성 여부에 대해 관련 규정과 매뉴얼 등을 중심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습니다. 부실 대응 의혹으로 입건된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후 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던 특별수사본부가 2주가량의 보강 수사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습니다. 참사 전후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웠다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다시 적용됐습니다. 특히 이임재 전 서장은 현장 도착 시간이 1시간 앞당겨 기재된 허위 상황 보고서를 직접 검토하고 승인까지 한 걸로 의심하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특수부는 서울 용산구 관계자들의 신병 확보에도 나섰습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부터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이 모두 구속 관림길에 섰습니다. 1차 안전관리 책임이 있는 구청이 안전요원 배치 등을 적절히 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앞서 박 구청장은 참사 이후 휴대전화를 바꿔 증거인멸 의혹도 불거졌는데 특수부는 압수수색을 통해 예전 휴대전화도 확보했다며 증거를 없앤 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도 특수본이 영장을 함께 신청한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선 보완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서 영장 신청 대상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은 이번 명단에서 빠졌습니다. 특수부는 소방이 출동했을 때까지도 살아있던 사람들이 부실한 구호 조치 탓에 끝내 사망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려면 시간이 걸린다며 수사를 더 보강한 뒤 영장 신청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행정안전부의 부실 대응과 관련해 1차 조사를 마무리하고 필요할 경우 추가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이들의 구속 여부에 따라 특수본 수사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이른바 윗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이 현장에 도착하고 지휘권을 발령한 시각이 소방 보고서마다 제각각인 것으로 나타나 허위 기재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제출된 시간대별 소방청 주요 조치 사항을 보면 서울 소방재난본부장은 현장에서 700m 떨어진 녹사평역에 밤 11시 21분에 도착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종합방재센터 구조상황 보고서에서는 서울소방본부장 도착 시간이 처음엔 밤 11시 25분으로 적혔다가 이후 11시 18분, 20분 등으로 앞당겨 기록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측은 본부장이 차에서 내려 이동한 시간을 확인해 수정하면서 보고서 현장 도착 시각이 바뀐 것이고 지휘권 발령 시각은 착오로 잘못 기재됐던 거라고 해명했습니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경찰청장 바로 아래인 치안정감으로 승진했습니다. YTN 단독 보도로 밀정 의혹이 제기돼 사퇴 요구까지 받았지만 불과 반년 만에 또 진급한 겁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순호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은 지난 8월 일선 경찰의 거센 반발 속에 탄생한 경찰국의 초대 수장으로 발탁됐습니다. 비간부 후보생, 비경찰대 출신이라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하지만 임명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YTN 단독 보도를 통해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노동운동을 함께했던 동료들을 밀고 한 뒤 경찰에 채용됐다는 이른바 밀정 의혹입니다. 김순호 국장은 군사정권 시절 인노회, 즉 인천부천 민주노동자회에 가입해 노동운동을 하다 1989년 돌연 잠적했습니다. 그 무렵 인노 회원들은 줄줄이 구속되는 등 거센 탄압을 받았습니다. 80년대 군부 독재 정권이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시절 암약했던 밀정으로 의심을 받아왔다. 하지만 김 국장은 고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핵심 인물이 제안한 특별 채용으로 경찰 대공요원이 됐고 여러 차례 포상까지 받으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최 사장이 갖고 있는 공포 이런 것들 때문에 전향을 했고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 길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한 끝에 경찰이 되겠다. 이렇게. 국회에선 야당을 중심으로 밀정 논란의 중심에 선 김 국장을 하루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김순호 국장을 경찰국장을 시켜야 하는가 심각하게 한번 거치를 논의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김 국장은 끝내 자리를 지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치안감으로 승진한 지 불과 6개월 만에 경찰청장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 승진 인사에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승진이 발표된 뒤 김 국장은 의혹과 관련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면서 결과를 지켜보면 될 것 같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태원 참사 직후 여론 동향을 수집한 내부 문건을 만들었다 홍역을 치른 경찰청 공공안녕정보국의 조지후 국장이 김 국장과 나란히 치안정감 계급장을 달게 된 것도 논란입니다. 또 김 국장의 승진으로 공석이 된 후임 경찰국장 인사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YTN 우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국장의 승진에 대해 밀정 의혹이 있어도 충성만 하면 앞뒤 안 가리고 영전시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김 국장은 동료를 밀고해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는 인물이고 현재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이 접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인사는 공직사회에 문제가 있어도 충성하면 확실히 챙겨준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며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부는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하게 경고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함한 연말 특별 사면 명단을 확정합니다. 오늘부터는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신년 업무 보고를 받는데 연말 연시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작업이 동시다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여러 차례 긍정적 언급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첫 사명권을 행사한 지난 광복절 때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정치인은 목록에서 일괄 배제했습니다. 그리고 넉 달, 두 번째인 연말 특별사면은 정치인의 방점을 찍습니다. MB 사면은 기정사실인데 치료를 이유로 바깥 병원에 있는 이 전 대통령이 오는 28일에 끝나는 형 집행정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아 이런 관측에 힘이 실립니다. 친문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내년 5월까지 남은 형을 면죄하되 복권은 하지 않는 방안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본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가석방 불원서까지 쓴 데다 정부 여당 핵심 지지층에서 반대 목소리가 대세지만 사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반면 친노 데모 한명숙 전 총리는 사면 불가 방침이 뚜렷합니다. 한 전 총리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8억여 원 추징금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7억 원 넘게 내지 않았습니다. 추징금까지 사면한 관례가 없어 사면 요건이 안 된다는 게 대통령실 판단입니다. 현재로선 오는 23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최종 검토하고 윤 대통령 숙고를 거쳐 27일 국무회의에서 특별사면 명단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28일 0시 사면이 시행되는 겁니다. 사면을 일단락짓는 동시에 대통령실은 집권 2년차 국정 운영에 박차를 가합니다.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18개 부처와 관계기관들이 내년 1월 말까지 올해 성과와 내년도 정책 방향을 보고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장차관과 실무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 업무보고별로 100여 명 내외 인원이 참석하며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업무보고가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거라는 전망도 있지만 대통령실은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대국민 소통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 위원장이 이번에는 4.19 혁명을 깎아내린 발언을 한 거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4.19 혁명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요구한 적이 없었으며 이승만 정부의 독재는 불가피했다는 논리를 펼친 건데요. 김철희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헌법을 만든 목적과 그 속에 담긴 이념을 적은 대한민국 헌법 전문입니다. 첫 문장에 대한민국이 불이해한 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4.19 혁명의 민주 정신은 기림의 대상이 돼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신분으로 4.19 기념식에 참석해 혁명의 의미를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권력의 부정과 불의에 맞서 위대한 학생과 시민의 힘으로 자유를 지키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이기 진실화의 위원회는 몇 달 전 4.19 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3.15 이것 때 행해진 국가폭력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김광동 신임 진실화의 위원장은 4.19 가치를 깎아내린 발언을 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4.19 안에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는 없었고 그저 밥 달라 우는 백성의 얘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없었습니다. 밥 달라 우는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19도. 만약에 4.19가 민주혁명이라면 4.19 이후에 민주주의 제도적으로 바뀐 게 있어야 됩니다. 이에 반해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놓고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식으로 옹호했습니다. 전쟁을 겪은 작은 나라인 대한민국이 독재가 아닌 시대가 된다면 과연 당시 우리 조건 속에서 어떤 시대가 될 수 있겠느냐를 4.19는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 잘 살아보자는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요구였고 5.16 군사정변으로 탄생한 박정희 정권이 그 정신을 이었다는 게 김 위원장의 논리입니다. 5.16을 높이 평가한 김 위원장은 10월 유신에 대해서도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옹호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박정희 정권으로 이어지는 독재 체제를 일관되게 옹호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4.19와 5.16 모두 근대 번영 체제를 지향한 연속성이 있었다는 관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얼어붙으면서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한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이미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해 10달 동안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재작년 8월 서울의 한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간 소성준 씨. 30제곱미터짜리를 3억여 원을 주고 2년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 만기를 앞두고 신혼집인 아파트로 옮기겠다며 집주인에게 미리 통보했지만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진 보증금을 못 돌려준다는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겨우 이제 오늘이 만기 아닙니까? 지금 세입자 구하고 있으니까 좀 기다려 보세요. 좀 자꾸 전화하지 마세요. 이후 전화를 받지 않는 집주인에게 내용 증명을 보내고 지급 명령까지 받아 통보했지만 반송됐고 결국 소송 준비에 이르렀습니다. 보증금도 이제 제 돈도 있긴 하지만 이제 부모님 돈도 좀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하죠. 이게 소송을 지금 하려고 준비 중이고. YTN 취재진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이유를 물었지만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라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경기 침체 국면 진입과 금리 상승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눈에 띄게 하락하면서 전세 물건이 남아도는 역전세난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세 보증금으로 무리하게 집을 산 집주인들은 은행 대출까지 막히면서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겁니다.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최근 가파르게 늘면서 금액과 건수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고 금액은 지난 10월까지만 무려 8천억 원에 이릅니다. 전세 보증 보험이 있지만 사고 자체를 막을 순 없고 소송에 나선다고 해도 시간이 오래 걸려 세입자에겐 큰 부담입니다. 사전에 집주인 정보를 가능한 많이 알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세금 체납 여부라든지 선순위 임차권의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세입자들이 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안전장치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최근 정부는 이와 관련한 법 개정안 마련을 예고했습니다. 빨라야 내년 중순부터 시행 가능한 만큼 그 사이 목돈을 잃을까 노심초사하는 건 결국 세입자들의 몫일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건설 노조의 불법과 탈법 행위가 만연했다며 이를 엄단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건설 노조가 경제 기생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며 경찰과 함께 200일 동안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벌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건설사 관계자들이 건설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와 관련해 마련한 간담회 자리. 건설 현장 감독 등이 건설 노조의 횡포를 고발하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무력감도 토로합니다. 현장에서 갖고 있는 불법 행위가 총 3가지로 채용강력 부사방해 금전 여부로 얘기할 수 있는데 현장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참 비참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국회에서 열린 당정에서도 건설 현장에 비슷한 고충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힘들었습니다. 저희는.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소연해도 들어줄 사람도 없고 해결도 안 해줬습니다. 현장을 맡고 차량을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원 장관은 건설 현장이 건설 노조의 각종 불법 행위로 무법지대가 됐으며 이는 건설업체의 생산 원가와 분양가에 반영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분양비, 분양가, 입주 비용, 또 우리 건설 업체들의 생산 원가로 다 반영되다 보니까 여긴 경제에 대해서 기생하는 그러한 독이 되고 있습니다. 이어 건설 노조가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원래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면 서민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경찰과 함께 내년 6월 25일까지 200일 동안 건설 현장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벌일 예정입니다. 건설 하도급 업체들이 타워 크레인 기사에게 지급하는 수고비 형식의 원래비 관행과 건설 노조의 조합원 가입 강요는 물론 채용 강요와 관련한 과거의 사건까지도 모두 확인할 방침입니다. 공정위에서도 원래비와 관련한 전면적 조사에 들어갈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자료를 내지 않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검찰과 경찰 수사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건설 노조의 불법 수익도 끝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번에 이 정부합동팀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노조 조합비가 쌓여
억지 파업이나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문제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 투명하고 떳떳한 조직 운영과 회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 18일 시험 발사한 북한 정찰 위성에 대한 우리 측 전문가의 분석에 막말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발사를 내비쳤는데요. 이 과정에서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언급해 주목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다시 대남 비난 성명에 나섰습니다. 김 부부장은 지난 18일 시험 발사한 정찰 위성이 조악한 수준이라는 우리 측 전문가의 분석에 대해 개 짖는 소리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정상각도 시험 발사를 내비쳤는데 김 부부장은 곧 해보면 될 일이고 보면 알게 될 거라고 밝힌 겁니다. 이 발언은 ICBM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언급하며 나왔는데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미사일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낙하하며 대기권을 통과할 때 발생하는 7,000도 이상의 고열을 극복하는 기술입니다. 김 부부장의 발언은 ICBM 개발의 마지막 관문 가운데 하나인 이 기술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남한사의 저평가에 대한 그동안의 불만을 폭발시킨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열병식을 통해서 북한이 올해 발사했던 최신 무기라든가 아니면 북한이 아직 발사하지 않은 신형 무기들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북한 외무성도 반격 능력이 포함된 일본의 안보 문서 개정을 맹비난하며 얼마나 우려하고 불쾌한지 실제 행동으로 보여줄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김여정 부부장은 우리 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황당한 망상이라고 깎아내렸는데 통일부는 북한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담대한 구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현존 최강 스텔스 전투기 F-22 랩터가 전략 폭격기 B-52와 함께 한반도에 출격했습니다. F-22가 한반도에 전개한 건 4년 만인데요.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 발사 등을 시사한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풀이됩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미 공군의 B-52H 전략 폭격기를 F-22 랩터 3대가 호위합니다. 또 다른 B-52H와 나란히 비행하는 C-17 대형 수송기, 그 뒤로 우리 공군의 F-35A 스텔스 전투기 4대가 편대 비행합니다. 한미 양국 공군은 제주도 서남방 한국 방공식별구역 일대에서 연합훈련을 했습니다. 미 측에선 F-22와 B-52H가, 우리 측에선 F-35A와 F-15K가 참여했습니다. F-22가 한반도에 전개된 건 지난 2018년 이후 4년 만입니다. 5세대 스텔스 전투기인 F-22는 지난 2006년 F-15 등과의 가상 대결에서 144대 0이라는 격추 기록을 세우며 현존 최강의 전투기로 자리 잡았습니다. 레이더 반사 면적은 0.0001제곱미터에 불과해 곤충 크기보다도 작고 최대 속도는 마하 2.4에 달해 유사시 오산 공군기지에서 이륙할 경우 10분 내로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F-22 등의 한반도 전개에 대해 지난달 한미 안보협의회의에서 상시 전개에 준하는 수준으로 미국의 전략 자산을 전개하기로 양국 국방장관이 합의한 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상각도 발사 등을 시사하며 한미에 대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북한에 대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화성 17 ICBM 발사뿐만 아니라 인공위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루어진 만큼 미국의 압박 수위를 좀 더 높이려는 의도로 보이는데요. 일본 가데나 공군기지에 주둔하는 F-22는 이번 주말까지 군산기지에 머무르며 우리 측 F-35A와 함께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범죄 수익 환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만배 씨 측근들에게 확인한 260억 원 말고도 개발 사업 때 오간 모든 자금의 흐름을 파헤치고 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정치 자금은 물론이고 변호사비 의혹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의 재산 800억 원을 동결했습니다. 김 씨의 후배이자 천화동인 7호 소유주인 배모 전 기자의 땅과 건물도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당장 묶어둘 수 있는 재산 말고도 검찰은 환수해야 할 부당이득이 전체 4,400억 원에 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전 결정을 받아내 추징금으로 선고될 수 있는 돈입니다. 최근 김만배 씨 측근들을 구속하며 확인한 260억 원은 또 새롭게 드러난 돈입니다. 검찰은 이들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뒤 김 씨의 지시를 받고 수표로 돈을 빼돌리거나 경기도 수원 일대 땅을 차명으로 사는 식으로 범죄 수익을 숨겨줬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김 씨가 개발이익 배당이 시작된 2019년부터 회사 돈 473억 원을 빌리거나 측근과 수상한 돈 거래를 반복한 정황도 포착돼 숨겨진 돈이 더 있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수익 은닉이란 재산 추적을 곤란하게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개발 사업에서 발생한 검은 돈의 용처는 끝까지 쫓을 거라며 김 씨 외에 다른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장동 사업을 둘러싼 검은 돈의 행방은 결국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와도 연결됩니다. 검찰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받았다는 8억 원대 불법 대선 자금 용처와 함께 이 대표의 계좌도 추적해왔습니다. 또 김만배 씨의 범죄 수익을 숨겨준 혐의로 구속된 최우향 화천대유 이사가 쌍방울그룹 부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까지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금은 최 이사를 대장동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면서도 자금 추적에서 확인되는 내용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쌍방울그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과 상황을 공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단정적으로 답하기 어렵다고만 했습니다. YTN 나힌입니다. 아파트 인터폰처럼 설치해서 여러 가정용 IT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주택관리용 단말기 월패드를 해킹해서 불법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가 해킹 피해를 봤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언론에도 나왔던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본보기 영상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아파트 스마트홈 기기, 즉 월패드에서 영상을 추출했다면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한국 아파트 대부분을 해킹했다는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의 아파트 단지 638곳, 40만여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했습니다. 월패드 카메라를 마음대로 조작하며 집안 영상을 찍었는데 피해를 입은 집은 40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놀랍게도 A씨는 과거 한 언론의 보안 전문가로 등장해 월패드 해킹에 대해 직접 설명한 적도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안업체에서 일했고 대학에서 정보 보호를 전공하며 쌓은 IT 보안 지식을 이용해 경찰 수사망도 피했습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를 해킹에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월패드를 해킹해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해당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월패드 해킹을 통해 사생활이 찍힌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장소인 어떤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해서 유출한 어떤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향후 이 관련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각심을 많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월패드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영상을 판매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구매를 위해 접촉한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봤을 때 판매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가스 가격 상한제를 합의한 다음 날 사고가 발생하면서 둘 사이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일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을 한쪽에서 폭발하듯 불꽃이 솟구칩니다. 하얀 연기를 내뿜는 불기둥은 어림잡아도 주변 건물보다 몇 배나 큽니다. 러시아 서부 추바시아 공화국 칼리니노 마을을 지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출발해 우크라이나를 거쳐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는 4,400여 킬로미터의 수출용 가스관입니다. 러시아 당국은 점검과 수리를 하던 중 지하 가스관에서 폭발이 일어났다고 밝혔습니다. Да, к сожалению, при производстве строительно-монтажных работ, возможно, ремонтных, пока еще выясняем, произошел взрыв газа. 하지만 공교롭게도 유럽연합이 러시아산 천연가스 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합의한 다음 날 벌어졌습니다.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를 넘지 않도록 하는 가스 가격 상한은 내년 2월 중순부터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유로 제재를 받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줄여 에너지 위기를 만들자 유럽연합이 맞대응한 겁니다. We have included the safeguards which will ensure that the European market will remain competitive and attractive for the gas suppliers. 폭발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의 가스 가격은 5% 넘게 올랐습니다. 가격 상한은 시장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러시아가 강력히 반발한 뒤 사고가 나면서 의심을 살 만한 모양새가 됐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 수도권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m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출근길에 매우 강한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는 제설 작업 등 대비에 나섰습니다.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부실 대응 의혹으로 입건한 용산 소방서장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추후 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태원 참사 유족과의 면담 이후 오늘부터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 특위는 오늘 참사 현장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나섭니다. 북한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를 통해 앞으로 태평양 등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정상 각도로 발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미국은 한반도에 공군 핵심 전력을 출격시켜 우리 공군과 연합훈련에 나서면서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 위원장이 현행 헌법 전문에도 담긴 4.19 혁명을 폄훼하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단독 보도합니다. 러시아가 유럽을 상대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데 사용하는 가스관이 폭발했습니다. 이 사고로 가스 운송이 일시 중단되면서 유럽 가스 가격이 급등했는데 유럽연합이 가격 상한제를 합의한 직후 사고가 일어나자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추위는 주춤하겠지만 전국에 또 한 차례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될 거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한데요. 자세한 날씨 기상센터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수빈 캐스터. 네, 기상센터입니다. 서울에도 약하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고요? 네, 조금 전부터 서울 등 수도권 곳곳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한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 수도권 지역에는 대설주의보도 내려졌는데요. 출근길 눈으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는 만큼 오늘 나오실 때는 되도록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편이 더 좋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시면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눈은 점차 그 밖에 전국으로 확대하겠고 저녁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 많은 곳은 15cm 이상, 경기 북동부와 제주 산간에도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그 밖의 내륙으로도 1에서 8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아침에도 한파 수준의 심한 추위는 없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영하 1.1도, 대전 영하 1.2도, 대구는 영하 2.2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도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 4도, 대전과 대구 5도, 광주는 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고 특히 금요일에는 올겨울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오겠습니다. 또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또다시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과 경기 북동부를 비롯한 중부지방에 대설특보와 강추위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사전 대비를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긴급 지시문을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 각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도로와 교량, 터널 등 위험 지역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하고 대중교통을 관리해서 시민들의 출근길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또 취약계층의 건강과 취약시설 거주자 안전을 위한 집중 점검, 건설 현장 등 실외 근로자의 작업 안전관리 대책 마련 등도 지시했습니다. 어젯밤 9시 50분쯤 대구 부산 고속도로 청도 나들목 인근에서 달리던 승합차가 앞서가던 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승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울요금소 부근에서 상용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 직후 상용차가 버스 전용 차로로 튕겨나가면서 달리던 관광버스와 부딪혔고 해당 버스는 뒤따르던 버스와 또다시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 운전자와 승객 등 2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상용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서장과 전 용산서 112 상황실장, 박희영 구청장과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이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전 안전대책 수립을 세우지 않고 이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혐의가 공통적으로 적용됐습니다. 다만 특수본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과 이태원 역장은 이번 영장 신청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보강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특수본은 부실한 구조활동 지휘 등의 혐의를 받는 최 서장에 대해서는 참사 전후 조치와 인명피해와의 인과관계를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이태원 국정조사에 불참하기로 했던 국민의힘이 오늘부터 국정조사 특위 일정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여당 소속 국조특위위원들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의 사퇴 의사를 반려하고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권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여당 소속 국정조사 특위위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가족들과 정부의 원활한 소통을 돕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 탑승 논란에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위원 자리를 내려놓는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자신의 합류로 인해 재난 대응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선의를 가지고 도움을 주려 했던 의료진들과 민간 병원들이 어려움을 겪거나 재난 상황 대응에 위축되지 않도록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하지 못한 유가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상임 전국위를 열어 100% 당원 투표로 당대표를 선출하는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여러 논란에도 당헌 개정 작업이 구분응선을 넘었는데 당권 주자들 사이 신경전은 오히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당원 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고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당헌 개정안이 국민의힘 상임 전국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 지도부가 당헌 개정 추진을 결정한 지 하루 만입니다. 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 70%, 여론조사 결과 30%를 반영하는 현행 규정에서 전 당원 선거인단 유효 투표 결과로 확대하고 오는 금요일 전국위원회와 상임 전국위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 당내 여지는 계속됐습니다. 먼저 100% 당원 투표에 반대하는 비윤계 의원들을 겨냥해 친윤계 의원들이 당심을 얻어야 당 대표라며 일제히 엄호에 나섰습니다. 당 대표는 당직은 당원들이 뽑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을 하는 당원들이 대다수고요. 반면 비윤계 대표주자 유승민 전 의원은 날선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윤핵관들이 이러는 거는 저는 이 막장 드라마의 배후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계신다고 봅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의원도 서로를 향해 가시돋친 SNS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당원 투표 비중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룰 개정이 누구에게 유리할지 셈법이 복잡한 가운데 나경원 전 의원은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고 총선 때 대통령 말고 우리가 늘 표를 벌어올 사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표를 벌어올 사람.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장관직에 충실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차출설에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한테 약속을 해야 될 일이 이게 한눈 팔면서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네. 당내 반발에도 당헌 개정 절차는 무난히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후보 단일화 효과가 있는 결선 투표제가 향후 변수로 떠오를 수도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일요일인데다 국경일에만 적용되는 대체 공휴일로도 지정이 안 돼서 아쉽다는 분들 많으시죠? 내년부터는 성탄절과 부처님 오신 날 등 종교 기념일까지도 대체 공휴일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시행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성탄절은 일요일, 지난 5월 부처님 오신 날도 일요일이었습니다. 내년 부처님 오신 날도 주말인 토요일, 하루 더 쉴 수 있는 날이 사라져버린 셈입니다. 이들 종교 기념일은 대체 공휴일로도 지정이 안 됐는데 앞서 국회는 관련법을 통과시키면서 국경일이 아닌 이들을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 같은 규정이 달라질지도 모릅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성탄절 등도 대체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운을 뗐습니다. 대체 휴일제를 시행하고 보니 여행과 외식, 유통업계 내수 진작 효과가 뚜렷하다는 겁니다. 공휴일은 한 해 15일이지만은 내년에는 모두 휴일과 겹치기 때문에 공휴일이 평년보다 이틀 줄어서 13일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수 진작, 또 국민 휴식권 확대, 종교계 요청 등을 고려해서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업무보고 과정에서 안 나오면은 안 하는 거고 나오면 하는 거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대체 공휴일 지정 권한은 대통령 몫으로 남겨놔 정부가 국무회의를 거쳐 시행령만 개정하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더불어민주당도 크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처음 듣는 얘기라 어떻게 하는 게 사리에 맞는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노동자의 휴무일을 늘리는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 종교기념일 대체 공휴일 지정 문제는 당정 간 어느 정도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근로자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8시간 추가 현장 근로제가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 법안을 국회에서 올해 안에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했는데요. 특히 이 제도가 사라질 경우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최명신 기자입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가 연장 근로제와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제가 이대로 올해 일몰 종료된다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감내할 고통은 가늠하기 어렵다며 연내 국회 통과를 호소했습니다. 일부 24시간 공장을 가동해야 하는 기업의 경우 당장 3교대 인력을 구하지 못해 설비를 멈추거나 납기를 맞추기 위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주 8시간 추가 연장 근로제는 근로자 수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주 52시간에 더해 8시간 연장 근무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18년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당시 영세 사업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추가 연장 근로제 연장은 근로기준법 개정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 논의가 필수적인데 여야 시각차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여당은 정부 요청대로 연장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야당은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시대 추세에 역행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은 63만 개로 603만 명의 근로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 가운데 91%가 추가 연장 근로제를 활용 중이고 일몰 도래 시 인력 대책이 없다는 응답이 75.5%에 달할 만큼 사정이 심각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뭐 대책이 없는 거예요. 뭐 바쁘면 그냥 위반하고 법을 위반하더라도 뭐 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당연한 거죠. 거기 납기 못 마치든지 수출 납기 못 마치든지 아니면 납품 못하면 거기 페널티 받게 되는데. 정부는 일몰 연장 법안이 무산될 경우 산업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 연장 근로를 한식으로 확대 허용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과 관련해 논란을 일으켰던 김광동 신임 진실화해 위원장이 이번에는 4.19 혁명 가치를 깎아내린 발언을 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김광동 위원장은 지난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시민 강좌에 강연자로 나서서 4.19 안에 민주화 요구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4.19는 밥 달라 우는 백성의 이야기, 즉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이 아니라 경제 발전과 산업화에 대한 요구였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주장과 달리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이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한다고 쓰여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역시 당선인 신분으로 4.19 기념식에 참석해 혁명이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충남 천안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50대 남성이 민원에 불만을 품고 행패를 부리다가 공무원의 뺨을 때리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이제 막 일을 시작한 새내기 공무원이었는데요. 동료 공무원들은 악성 민원인 피해를 막기 위해서 제대로 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바닥에 여권을 집어던지고는 직원들과 승강이를 벌입니다. 분을 이기지 못했는지 갑자기 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내려치고 맞은 직원이 휘청거립니다. 난동이 이어지자 직원 한 명이 사무실에 설치된 비상벨 SOS 버튼을 눌렀고 자동으로 접수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폭행을 당한 직원은 입안이 터지는 등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병가를 냈다가 다시 출근해 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공직에 입문한 새내기 직원인데 동료가 위협을 당하자 보호하려 나섰다가 폭행을 당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와 목격자들은 언제 가해자가 또 문제를 일으킬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일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다시 와서 이제 행패를 부릴까봐 그래도 지역 주민이다 보니 그분들도 어쩔 수 없이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과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천안시는 지난해 제정한 악성 민원 근절 조례에 따라 피해 직원의 요청대로 근무지를 변경해주고 치료비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 따라 피해 직원 보호를 위해 위원회를 열어 지원 방안을 논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대전에서 불법 현수막을 단속하던 공무원이 폭행을 당해 병원 치료를 받는 등 비슷한 피해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위법 행위 사례는 지난해 5만 1000여 건으로 3년 전과 비교해 절반 넘게 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보호하려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들어 지난 7월부터 시행됐지만 폭행 피해는 또 반복됐습니다.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일선 행정복지센터에도 안전요원을 의무 배치하는 등 실질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제주의 한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일당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3시간이나 피해자 집에서 기다리다가 범행한 것으로 미루어 재산을 노린 계획적인 범행으로 보고 수사 중입니다. 고재영 기자입니다. 검은색 옷을 입고 흰 가방을 든 50대 남성 A씨가 건물 주차장으로 들어갑니다. A씨는 3시간을 집안에서 기다린 뒤 유명 음식점 대표 50대 여성이 귀가하자 둔기로 살해하고 유유히 빠져나옵니다. A씨는 범행 이후 한 차례 택시를 갈아타고 이곳 시장에 도착한 뒤 돌아다니다 기다리던 아내를 만나 차를 타고 도주했습니다. 사건 다음 날인 지난 17일 가족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틀 만에 경남과 제주에서 3명을 붙잡았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A씨는 순순히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예. 혐의 인정하세요? 예. 왜 살해하셨습니까? 지금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A씨의 도피를 도운 아내 B씨와 A씨에게 피해자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C씨도 함께 붙잡혔습니다. C씨는 피해자의 지인으로 지난 8월부터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돈을 노리고 C씨가 고향 선후배 관계인 A씨에게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 3명을 경남과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공모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특히 A씨 부부가 범행 전날 배로 제주에 온 뒤 범행 직후 빠져나간 것과 피해자 집에 침입해 장시간 기다린 점 등으로 미뤄 계획적인 범죄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YTN 고재영입니다. 지난 주말 어린이 보호구역 바로 앞에서 또 다른 초등학생 한 명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같은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히려 규제 완화 입장을 내놓아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입니다. 버스에 휩쓸려 쓰러진 차단봉 앞에 하얀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지난 17일 이곳에서 쓰러진 초등학생을 추모하는 편지들. 형 놀아줘서 고마워. 이제는 놀아줄 수 없는 어린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과자와 음료수를 가져다 놨습니다. 어린아이가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꼭 좋은 거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에 묵념을 했던 것 같아요. 사고 당시 버스는 시속 40km로 운행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속 30km 제한을 두는 어린이 보호구역을 불과 수미터 앞둔 코앞이었습니다. 서울 엄북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초등학교 3학년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지 보름 만이라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사고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어린이 보호구역 완화 방침을 밝힌 데에 대해서도 우려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법제처는 심야와 주말에는 교통사고가 적게 나니 시간 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라고 권고했는데 서울에서만 2번 이상 교통사고가 일어난 어린이 보호구역이 25곳에 이르는 상황에서 과연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법 취지에 맞느냐는 겁니다. OECD 37개국 가운데 31개국이 시행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정착에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교통 소통이라든가 운전자 편의 등의 가치도 충분히 존중받아야 될 부분이지만 적어도 스쿨존만큼은 교통 안전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적 가치로 삼고 정부 정책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야 될 시점이. 게다가 일부 지자체에서도 운전자들의 민원이 잇따른다며 스쿨존 속도 완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차량 속도를 시속 10km 늦추면 평균 주행 시간은 2분 손해본다고 합니다. 반면에 사고 시 보행자가 다칠 확률은 속도가 느릴수록 확 줄어듭니다. 이분과 소중한 생명, 무엇이 더 중요한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대전시의회 의원들이 연말을 맞아 잇따라 유럽 출장을 떠났습니다.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취지지만 일정을 보면 유명 관광지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외유성 연수라는 지적이 나오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8일부터 2개 상임위가 연달아 6박 8일 일정으로 유럽 출장에 나섰습니다. 누리집에 공개된 출장 계획서를 살펴봤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방문지는 프랑스와 스위스, 이탈리아로
유럽 선진 도시의 문화관광 산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관광객 유치 전략 등을 제시하는 게 출장 목적입니다. 그러나 일정표를 보면 누브르 박물관과 니기산 등 대표적인 관광지를 돌아보는 것일 뿐 이응로 미술관 명예관장 말고는 구체적으로 만날 전문가가 적혀있지 않습니다. 트램 탑승 체험과 도시 재생 사례 탐방 등을 목적으로 스페인과 프랑스를 방문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세부 일정을 보니 스페인 광장과 오르세 미술관, 에펠탑 등 주요 관광 명소 방문이 예정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두 일정에 투입된 예산만 7,600만 원 정도로 이 가운데 1,000만 원은 의장과 제1부의장의 업무 추진비가 활용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외유성 연수라는 비난이 쏟아졌지만 예정대로 해외로 떠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속 의원이 해외 출장에 참여했음에도 연수가 아닌 크리스마스 시즌 유럽 여행을 떠난 것이라며 비난했습니다. 또 행자위의 경우 여행사 선정 과정에서 시의원과 특수관계인 업체가 선정돼 특혜 의혹을 사고 있다며 공무 연수에 대한 내실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 또 시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비판받아 마땅하다면 당연히 우리 민주당에서는 비판하는 것이 맞다라는 그런 취지로 논평을 내게 된 겁니다. 시민단체는 국외 출장 심의위원회가 서면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도 문제지만 회의 결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투명성이 떨어지고 출장 성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 대전시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좀 동떨어져 있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대전시에 어떻게 적용할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약간 의문이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서 대전시의회 이상래 의장은 지난 9월 임기 첫 정례회 기간 중 해외 출장을 떠났다가 문매를 맞고 사과했습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시의원 해외 출장을 두고 좀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상군입니다. 아들의 취업을 대가로 건설사 회장에게 간 기증을 약속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어머니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장기이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지인을 통해 한 건설사 회장이 병에 걸려 간 이식이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회장 측에 연락해 간을 기증하는 대가로 현금 1억 원과 아들의 회사 취업을 보장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뒤 회장의 며느리 행세를 하며 장기기증 검사를 받고 수술하기 위해 입원했지만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수술이 연기됐고 범행 시도가 발각됐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하는 등 증가세가 계속되면서 오는 금요일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방역당국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청하겠다던 자문위원회도 구체적인 시점을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23일에 조정안 역시 조건은 제시하되 시점을 명시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 8만 7천여 명. 지난 9월 14일 이후 97일 만에 화요일 기준으로 보면 15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한 달 가까이 400명대였던 위중증 환자 수도 사흘 연속 5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계속되는 증가세는 23일 마스크 의무 조정 방안을 발표하기로 한 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의견을 경청하겠다던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도 권고로 전환할 때가 됐다는 데는 공감하면서도 시점은 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마스크 의무 조정은 효과가 없다거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면서 개인 의사를 존중하고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방역 생활화로 전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자문위원들도 시점을 명시하는 것은 정치적인 결정이라면서 시점은 결정하지 않았고 어떤 지표들이 달성되면 해지할 수 있다는 권고라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자문위 권고는 시점 제시가 아닌 의무 해제를 위한 기준과 방식 등에 국한됐을 것으로 보입니다. 조규용 보건복지부 장관도 장관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 유행의 불확실성을 감안할 때 특정 시점을 말하긴 어렵다며 오는 23일 조정 기준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시점을 말하긴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때문에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내년 설 연휴 즈음 1단계로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나머지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를 먼저 풀고 추후 일정 조건을 제시해서 나머지를 모두 푸는 겁니다. 여기엔 유행 상황과 위중증 사망자 추이,
재감염 비율, 고위험군의 백신 접종 상황 등 다양한 조건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기종훈입니다. 14억 인구 대국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대유행하면서 누리꾼들끼리 다양한 감염 증상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칼날주나 울음주처럼 재미삼아 붙인 듯한 이름이 등장했는데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파이 변이 출현에 대한 진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에 걸린 이 남성, 눈이 퉁퉁 부었습니다. 我没有其他什么症状，就是不舒服的症状，唯独就是眼睛一直在流泪。 이름하여 울음주, 끊임없이 출몰하는 변이주에 빗대어 붙인 이름입니다. 이 밖에 오미크론 변이의 주요 증상인 고열과 인후통에서 따온 분화주, 칼날주, 별다른 증상 없이 가볍게 지나간다고 해서 행운주 등 14억 인구만큼 증상도 다양합니다. 전문가들은 과학적 근거 없이 만들어낸 말이라면서도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경고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这是很短时间大规模的感染，它不但影响正常的生活秩序，它有可能还导致新的变异株的。 전체 중국인의 60%인 8억 명이 감염될 거란 전망 속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더라도 오미크론 하위 변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오미크론의 뒤를 잇는 파이 변이로 튀면서 면역 회피나 독성이 강화될 경우 팬데믹 종식은 더 늦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The virus is spreading, that it is in the wild, that it has the potential to mutate and to pose a threat to people everywhere. 공교롭게도 최근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은 비자 발급 업무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독일, 일본 대사관도 비슷한 공지를 내놓으면서 중국발 입국 제한 조치의 신호탄이란 해석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3년 동안 중국 정부가 먼저 자국민 출국을 사실상 막아온 만큼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목소리도 들립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직원들이 잇따라 감염돼 대체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며 비자 발급 업무 중단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외교부는 정부가 중국의 해외 비밀경찰서 개설 의혹 실태를 파악하고 나선 데 대해 외국 기관 등의 국내 활동이 국내 국제규범의 기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관계국과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범정부 실태조사 상황에 대해 외교부 차원에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월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중국이 유럽을 중심으로 해외 21개국에 54개의 비밀경찰서를 개설했다고 폭로했고 지난달에는 한국을 포함해 48곳에서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최근 물가가 다소 진정되나 싶은데 당분간은 5% 내외 상승률이 이어질 거란 전망입니다. 한국은행은 목표치를 크게 웃도는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김지선 기자입니다. 고공행진하던 물가를 잡겠다며 올해 들어 7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한 한국은행. 지난 7월을 정점으로 물가 상승세는 다소 꺾였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봤습니다. 당분간 물가 상승률이 5% 내외를 유지할 거로 전망돼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둔 통화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금리 인하를 논의하기엔 시기상조라고 선을 그었고 지난달 3.5%로 전망한 최종금리 수준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점차 낮아지더라도 물가 목표치인 2%를 웃도는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가에 중점을 둔 통화정책 운영을 이어나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물가 상승세는 조금씩 둔화하겠지만 그 속도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국제 에너지 가격은 내린 반면 내년 전기요금 상승폭이 애초 예상보다 커질 거로 전망되는 등 변수가 많은 탓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는 한층 커졌습니다. 물가가 채 잡히기도 전에 경기 침체가 현실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겁니다. 상반기에는 경기가
많이 어려울 것으로 지금 예측한 만큼 이것이 침체로 가느냐 안 하느냐는 그 보더라인에 지금 있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지표가 암울한 경기 전망을 예고하는 가운데 한국은행은 다음 달 13일 내년도 첫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오늘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여야 국조특위 위원들은 오늘 오전 서울 녹사평역 희생자 시민 분향소를 조문한 뒤 참사 현장과 이태원 파출소를 상대로 오후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에서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신년 업무 보고를 받습니다. 오늘 보고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할 거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등 100여 명 내외 인원이 참석하고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이 오늘부터 동중국해에서 합동훈련을 진행합니다. 태평양 함대는 이번 훈련에 기하민 미사일 순양함 바랴크를 비롯해 대잠호위원 마샬 샤포시니코프 등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이은혜의 딸 입양 무효 소송 사건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이 씨를 기소하면서 지난 2018년 이 씨가 낳은 딸 A양이 윤 씨의 양자로 입양된 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36년) 만에 월드컵 우승을 이룬 아르헨티나 대표팀이 금이 환영했습니다. 새벽에 도착했는데도 공항은 환영 인파로 들썩였고 열광적인 분위기 속에 카 퍼레이드가 진행됐습니다. 경제난 속에 신음하던 아르헨티나 국민들, 이날만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메시 등 대표팀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승 메달을 목에 건 리오넬 메시가 황금색 월드컵 트로피를 높이 들어 보이며 밝은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립니다. 선수들은 공항 바닥에 깔린 레드카펫을 따라 퍼레이드용 버스로 향했고요. 곧장 버스 2층에 올라타서 응원가에 맞춰 손뼉을 치고 몸을 흔들었습니다. 대표팀 귀국일이 공휴일로 지정된 가운데 새벽 3시가 훌쩍 넘은 시각에도 팬 수천 명이 길거리로 쏟아져 나와 선수들을 뜨겁게 반겼습니다. 도로가 마비될 정도의 환영 인파 속에 선수단을 태운 버스는 이동조차 쉽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이 버스 위에서도 트로피를 놓지 않은 메시는 특유의 손털기 세리머니를 보여줬고 선수들도 몸을 들썩이며 조국의 뜨거운 환대를 만끽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선수단은 낮에도 도심 오벨리스크까지 우승 트로피를 들고 다시 퍼레이드에 나섰습니다. 일주일째 이어지던 북극 한파가 풀리자 다시 폭설이 예고됐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지방에 많은 눈이 쏟아지겠고 밤부터는 다시 한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퇴근길 교통 대란이 우려됩니다.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북극 한파가 물러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영상권 기온을 되찾은 도심은 활기가 넘칩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둔 서울 광화문 광장은 트리를 비롯한 화려한 조형물로 가득 찼습니다. 추위 걱정 없이 오랜만에 나들이 나온 시민들은 풍성한 연말 표정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그동안에 많이 추웠는데 오늘 풀려서 다니기도 좋고 참 좋네요. 오래간만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파가 물러나자 서해안에 머물던 눈구름이 내륙으로 밀려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새벽부터 중부와 경북 일부에는 눈이 시작되겠는데 경기 북부와 강원 내륙 산간에는 15cm가 넘는 폭설이 예상됩니다. 경기와 강원 내륙, 제주 산간에는 최고 10cm, 서울에도 최고 8cm의 많은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출근길 많은 눈, 퇴근길 내린 눈이 도로에서 얼어붙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출퇴근길에는
가급적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드립니다. 밤부터는 주춤하던 강추위가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목요일인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9도, 금요일에는 영하 14도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특히 한파 속에 서해안과 섬 지역에는 크리스마스 이브인 주말 아침까지 또 폭설이 쏟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집을 마련하려면 번 돈을 쓰지 않고 6년 8개월 정도 모아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1년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가 가구의 전국 연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 PIR은 6.7배로 2020년 5.5배보다 상승했습니다. 임차 가구가 내야 하는 월 임대료 부담은 이전 조사 때보다 소폭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임차 가구의 월 소득 대비 월 임대료 비율 RIR은 전국 기준 15.7%로 2020년 16.6%보다 0.9%포인트 줄었습니다. 본인 소유 집에 사는 가구의 비율은 7년 만에 최저치로 집계됐습니다. 국토교통부의 2021년 주거 실태 조사를 보면 지난해 자가 점유율, 내 집에 사는 가구 비율은 57.3%로 2014년 53.6%를 기록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지난 2020년 57.9%와 비교하면 0.6%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집을 소유하고 있는 비율인 자가 보유율은 지난해 60.6%로 2020년과 같은 수준입니다. 쇼트코스 세계 수영선수권 자유형 200m 2연패를 이룬 황선우가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메이저 대회 두 번째 금메달과 함께 아시아 기록까지 쓴 황선우는 올 한 해 경험이 많이 쌓인 만큼 내년에도 더 좋은 기록을 만드는 데 집중하고 싶다며 포부를 밝혔습니다. 앞서 황선우는 대회 결승에서 손가락 부상과 함께 어려운 바깥쪽 8번 레인을 뛰고도 1위를 차지하는 투혼을 발휘했습니다. 스피드 스케이팅 월드컵 등 국제대회 500m 5연속 우승을 이룬 김민선이 귀국했습니다. 김민선은 월드컵 1, 2차 대회 때 좋은 성적을 내서 3, 4차 대회에서도 1위를 지키려고 노력했고 결과가 나온 것 같아 뿌듯하다고 밝혔는데요. 이상화가 2013년 세운 세계 기록에 0.6초로 다가선 김민선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스타트 보완을 하면 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 같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네, 이상으로 굿모닝 YTN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